놈들이 내 집을 뺏으려고 날 요양원에 쳐넣었지만 경찰이 진짜 유언장을 들고 나타났다. 내 아들 민준이가 아침 커피에 수면제를 몰래 넣으면서 굿바이 뽀뽀를 하는 순간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걸 직감했다. 반쯤 감은 눈으로 며느리 수진이 갑작스러운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한 응급 입원을 확인하며 음침한 소나무 요양원에 전화하는 걸 지켜봤다. 하지만 놈들이 모르는 게 있었으니 바로 수진이 핸드백을 떨어뜨려 시선을 끄는 동안 내가 컵을 바꿔치기 했다는 거다. 민준이는 이제 평생 가장 긴 낮잠을 자게 될 거고 난 6개월 동안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할 것이다. 이걸 보고 있다면 구독하고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잠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71세의 마가렛 이화 브레넌인 내가 어떻게 새아이의 믿음직한 어머니에서 하룻밤 사이에 복수심에 불타는 전략가로 변모했는지 이야기해 주겠다. 6개월 전 습한 화요일 아침 제주도의 27억 원짜리 해안가 주택 정원에서 장미를 손질하고 있는데 주방 창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들렸다. 내 딸 지현이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객에게 쓰는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하고 있었다. 엄마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 그녀가 말했다. 어제 나를 혜미라고 불렀어. 엄마한테 혜미라는 친구는 없는데. 잘 됐네. 민준이가 대답했다. 모든 걸 기록해둬. 박 원장님이 3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 동생 정우는 늘 내 앞에서만 상냥했던 수진이의 목소리가 이제는 계산적으로 들렸다. 내 막내 동생은 너무 순진해. 아직도 엄마가 물 위를 걷는다고 생각한다니까. 일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말하지 마. 과소평가받는 것의 장점은 그걸 이용할 만큼 똑똑하다면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놈들은 내가 그저 정신이 흐릿해지는 무기력한 노인이라고 생각했다. 혜미 사건? 그건 놈들을 시험해 본 거였다. 혜미는 노인 학대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막 개업한 미용실 딸이었다. 난 이미 몇 주 전부터 그녀를 만나고 있었다. 그 후 3개월은 정교한 연극이었다. 나는 정기 요금을 깜빡하고 내지 않거나 가스레인지를 2번이나 켜놓고 냄비는 올려놓지 않았지만 놈들은 그 디테일까지 확인하지 않았다. 일요일 저녁 식사 때 민준이를 그의 아버지 이름으로 불렀다. 각각의 사건은 꼼꼼하게 계획되었고 숨겨진 카메라에 기록되었으며 혜미에게 보고되었다. 그러는 동안 지현이는 내가 실제로 참석한 적도 없는 부패한 박 원장의 보고서로 가득 찬 사건 파일을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최악은 그들의 계획의 깊이를 알게 되었을 때였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이번에는 가짜가 아닌 진짜 불면증이었다. 지하실에 있는 아버지의 옛 서재를 뒤져보기로 했다. 돌아가신 남편은 4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나는 그의 물건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내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가짜 패널 뒤에서 모든 것을 바꿔놓은 서류들을 발견했다. 아버지는 돈을 숨기고 있었다. 엄청난 돈을. 해외 계좌에 55억 원, 마이애미에 있는 3개의 임대, 단지, 부동산 증서, 그리고 24억 원 상당의 주식 포트폴리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서류들은 아버지의 사망 2주 전에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수혜자 변경은 아버지의 서명으로 되어 있었고 민준이와 지현이가 증인이었다. 원래 수혜자인 나와 정우는 완전히 삭제되었다. 나는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으면서 손을 떨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심장마비로 판정되었다. 그는 48시간 안에 화장되었다. 지현이가 주장했다. 그게 아버지가 원했던 거라고. 나는 너무 슬퍼서 의문을 제기할 생각도 못했다. 이제 새벽 2시에 지하실에서 나는 내 자식들이 나를 배신하려는 계획만 세운 게 아니라 이미 아버지를 살해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정우의 아파트로 차를 몰았다. 내 막내 아들, 내 아기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새벽 3시에 낡은 대학생 시절 스웨트셔츠를 입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거의 무너질 뻔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괜찮아? 정구야, 잘 듣고 중간에 끊지 마. 나는 그의 어수선한 거실로 밀고 들어가며 말했다. 내 형제들이 나를 무능력자로 선고받게 하고 모든 것을 훔치고
어쩌면 네 아버지를 살해했을지도 몰라. 다행히도 정우는 내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커피를 내리고 지현이가 몰래 바꿔치기 해왔던 디카페인이 아닌 진짜 커피. 내가 모든 것을 털어놓는 동안 귀를 기울였다. 엿들은 대화, 가짜 병원 진료, 숨겨진 재산, 모든 것. 맙소사. 내가 사진을 보여주자 그가 속삭였다. 엄마, 경찰에 가야 해. 무슨 증거로? 지현이가 변호사로서 내가 치매에 걸려 위조했다고 주장할 서류들? 내가 오해했다고 주장할 녹음? 정우야, 놈들은 이걸 몇 년 동안 계획해왔어. 우리는 더 똑똑해야 해. 그때 정우는 우리 계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사실을 밝혔다. 가족들이 그냥 웨이터라고 무시했던 그의 여자친구 마리아가 사실 법의학 회계학 학위를 마치고 노인재정학대를 논문 주제로 연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주일 안에 마리아는 해외 계좌를 추적하고 위조 증거를 찾아냈으며 훨씬 더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다. 지현이가 천천히 나를 수은으로 중독시키고 있었다는 것이다. 수은 중독의 장점은 치매와 증상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혼란, 기억 상실, 떨림. 지현이가 기록해왔던 모든 증상은 진짜였지만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매주 정성스럽게 가져다 주던 특별한 비타민에 그것을 넣고 있었다. 대학교 연구실에 있는 마리아의 친구가 머리카락 샘플로 확인해 주었다. 우리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지만 더 많은 것이 필요했다. 그 후 3개월 동안 나는 완벽하게 몰락하는 미망인 연기를 하면서 사건을 준비했다. 나는 그들이 자신들의 계획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믿게 했다. 나는 그들의 비타민을 먹고는 즉시 남몰래 토해냈다. 그들이 필요로 할 때는 혼란스러워하는 척했고 진정한 동맹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정신이 멀쩡한 척했다. 정우는 형제자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내 상태에 대해 걱정하는 척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아버지가 배를 대던 부두의 어부들은 예상치 못한 동맹자가 되었다. 항만 관리자인 철수는 늘 나를 좋아했다. 내가 자식들이 다른 모든 것과 함께 내 배를 훔치려 한다고 말했을 때 그는 몹시 화를 냈다. 알고 보니 그는 아버지의 사망 전날 밤 민준이와 지현이가 선착장에 있는 것을 봤다고 했다. 그들은 그 주말에 애틀랜타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말이다. 그는 5년 분량의 보안 영상을 사무실에 있는 낡은 드라이브에 보관해 두었다. 난 저 둘을 좋아한 적이 없어. 철수가 물에 담배침을 뱉으며 말했다. 아버지는 늘 전구만이 쓸모 있다고 했지.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을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했어.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영상은 흐릿했지만 충분히 선명했다. 민준이와 지현이가 밤 11시에 아버지의 배에 올라탔다가 새벽 2시에 떠나는 모습이었다. 아버지의 사망 시간은 자정에서 새벽 3시 사이로 추정되었다. 놈들은 그에게 약을 먹이고 심장마비를 유도하고 배 위에서 혼자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 지현이가 그를 발견한 아침 조깅은 연극이었다. 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울었다. 아버지의 죽음뿐만 아니라 내가 키웠다고 생각했던 자식들의 죽음 때문에. 내 변호사 혜미는 훌륭한 사건을 만들고 있었지만 우리는 놈들이 마지막 움직임을 보이도록 해야 했다. 그건 지현이가 나에게 재산 계획을 위한 새로운 유언장 서류를 제시했을 때 일어났다. 그녀는 가짜 걱정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내가 필요한 도움을 받는 동안 내 재산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가 어디에서 도움을 받게 되는 거야? 나는 허약한 척하며 물었다. 소나무 요양원은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기억력 관리를 전문으로 하죠. 거기서 아주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엄마. 소나무 요양원. 나는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곳은 가족들이 재산을 정리하는 동안 잊혀진 채 혼자 죽도록 사람들을 보내는 곳이었다. 원장인 박 원장은 환자 방치로 2번이나 고소당했다. 2번 다 지현이가 그의 변호인이었다.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생각해 볼게. 나는 그녀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다. 넌 정말 좋은 딸이야. 나를 보살펴줘서. 그녀가 지어준 미소는 순수한 포식자의 미소였다. 그날 밤 나는 혜미와 함께 내 진짜 유언장을 업데이트했다. 모든 것은 정우와 몇몇 자선 단체에 돌아갈 것이다. 민준이와 지현이는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혜미가 주 검찰청에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수사는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지만 내 자식들은 아직 모르는 일이었다. 다음 단계는 내가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정우와 마리아는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연출하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밤 10시에 혼란스럽고 울면서 아버지를 찾으며 식료품점에 들어갔다. 경찰이 불려왔다. 지현이와 민준이는 완벽하게 걱정스러운 자식 연기를 하면서 현장으로 달려왔다. 그들은 후견인 심리를 위한 사건을 확보했다. 하지만 나는 소나무 요양원에 가는 대신 마리아의 이모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개인집 일에 있는 작은 모텔로 갔다. 2주 동안 나는 그들이 내가 선택한 시설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게 하면서 최종 증거를 수집했다. 똑똑한 마리아는 지현이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내 의료 기록을 위조하는 것에 대한 박 원장과의 대화, 내가 소나무 요양원에서 살아나갈 수 없도록 하는 치료 계획에 대한 박 원장과의 논의, 해안가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개발업자와의 이메일, 이미 철거 날짜를 논의하고 있었다. 그들은 심지어 내 묘비까지 골라놓았다. 사랑하는 어머니라고 쓰여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가 숨 막힐 정도였다. 그들이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동안 경찰은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다. 보안 영상, 수은 중독, 위조 서류, 노인 학대 공모,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나를 겪게 했던 것을 잠시나마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가족 저녁 식사를 마련했다. 정우는 내가 기분이 좋은 날이고 모두를 보고 싶어 한다고 그들을 설득했다. 그들은 내가 영원히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치매에 걸린 노인을 달래주고 있다고 믿으며 왔다. 수진이는 몇 달 전에 사라진 내 어머니의 진주 목걸이를 하고 왔다. 민준이는 이미 자기 소유인 것처럼 아버지의 벤츠를 몰고 왔다. 지현이는 저녁 식사 후에 내게 서명받을 후견인 서류를 서류 가방에 넣고 왔다. 나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했다. 민준이를 위한 갈비찜, 지현이를 위한 레몬치킨,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마늘 으깬 감자. 우리는 30년 동안 크리스마스, 생일, 졸업식을 축하했던 식탁에 앉았다. 아버지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매년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를 조각했던 곳, 건배를 하고 싶어. 나는 포도주 잔, 그들이 내게 제공해왔던 포도주스가 아닌 진짜 포도주를 들며 말했다. 가족에게, 그 단어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준 사람들에게. 그들은 서로에게 씩 웃으며 잔을 들었다. 내가 필요할 때 새벽 3시에 달려온 전구에게, 공형에 처한 노인을 돕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한 마리아에게,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킨 선착장의 철수에게, 내 자식들이 믿어주지 않았을 때 나를 믿어준 혜미에게. 그들의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민준이와 지현이에게. 나는 목소리를 굳히며 말을 이었다.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고 더 많은 돈을 위해 어머니를 죽이려 한. 지현이의 잔이 바닥에 부서졌다. 민준이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벌떡 일어섰다. 이 미친 늙은 년아, 그가 으르렁거렸다. 넌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우리에게는 의사, 변호사, 모든 것이 있어. 오늘 밤 내가 직접 끌고라도 가서 소나무 요양원에 보내버릴 거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전구가 문을 열었고 모리슨 형사가 제복을 입은 경찰관 4명과 함께 들어왔다. 민준 씨, 지현 씨, 당신들은 살인 미수, 노인 학대 공모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은 그들이 나를 겪게 했던 모든 것만큼의 가치가 있었다. 거의. 수진이는 도망치려고 했다. 그녀는 경찰관에게 붙잡히기 전에 부엌까지 갔다. 진주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물론 가짜였다. 나는 수사를 위해 몇 달 전에 진짜를 팔았다. 그녀가 이겼다고 생각하면서 모조 보석을 훔치게 내버려 뒀다. 박 원장은 그날 밤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었다. 박 원장은 수갑을 찬 채 소나무 요양원에서 끌려 나왔고 주 정부는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17개의 다른 가족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타났다. 스캔들이 터지자 지현이의 법률 회사는 한 달 안에 해산되었다. 재판은 잔혹했다. 법정에서 그들의 계획의 전모, 즉 느린 중독, 가스라이팅,
위조 서류, 아버지 살해가 밝혀지는 것을 듣는 것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 무언가를 내 안에서 깨뜨렸다. 하지만 배심원단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을 때, 판사가 그들 각자에게 징역 25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때 나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바로 정당성이었다. 민준이는 울면서 무너져 내게 용서를 구하며 지현이에게 조종당했다고 말했다. 지현이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내가 치매에 걸려 망상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수진이는 공범으로 5년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임신했다. 내가 결코 알 수 없을 또 다른 손주가 감옥에서 그녀의 어머니에 의해 길러질 것이다. 그것이 아마도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일 것이다. 전구와 마리아는 지난 봄에 결혼했다. 그들은 이 악몽이 시작되었을 때 내가 손질하고 있던 장미 정원에서 작은 결혼식을 하자고 주장했다. 마리아는 지금 임신 중이며 그녀의 아이는 우리가 파티에서 하는 미화된 이야기가 아닌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될 것이다. 나는 해안가 집을 유지했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진다. 그림자가 더 길고 방은 더 조용하다. 나는 대부분의 밤에 전구와 마리아의 아파트에서 포장 음식과 진정한 웃음에 둘러싸여 저녁을 먹는다. 철수는 일주일에 2번씩 들러 나를 확인하고 선착장에서 가져온 신선한 생선과 이야기를 들려준다. 혜미는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친구가 되었다. 우리는 비슷한 배신에서 살아남은 다른 3명의 여성과 함께 목요일에 카드 놀이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존자 클럽이라고 부른다. 아버지가 숨겨둔 돈? 그것은 그에게 결코 탐욕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는 죽기 몇 년 전부터 민준이와 지현이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 재산을 옮기기 시작했다. 해외 계좌에는 그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직접 맞서 싸울 만큼 용감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는 비디오 메시지가 있었다. 그는 그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노력했다. 그가 대신 나에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함께 그들에 맞설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복수에 대한 것은 그것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되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여전히 떠나셨다. 내가 키웠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 때의 그 사랑스러운 얼굴들은 괴물을 숨기고 있는 가면이었다. 내 복도에 늘어선 가족 사진은 이제 추억이 아닌 범죄 현장 증거이다. 그런 종류의 배신을 모른 척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남았다. 이른 새에 나는 내 음식이 독에 오염되었는지 확인하고 가스라이팅을 알아채고 내 나이를 약점으로 보는 사람들에 맞서 싸우는 법을 배웠다. 나는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당신을 지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지만 옳다는 만족감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배웠다. 어떤 밤에는 나는 민준이와 지현이가 어렸을 때의 모습에 대한 꿈을 꾼다. 앞니 빠진 미소, 색종이로 만든 어버이날 카드, 잠자리 이야기, 긁힌 무릎, 학교 연극에서의 자랑스러운 순간들. 나는 그 아이들이 죽은 것처럼 애도한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은 죽었기 때문이다. 탐욕이 경찰이 그들을 데려가기 훨씬 전에 그들을 죽였다. 해안가 집은 다음 달에 팔릴 예정이다. 전구와 마리아는 더 큰 집을 사려고 하고 그들은 나를 그들의 게스트하우스로 이사 오라고 초대했다. 그것은 돈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 재산은 우리 중 누구도 다 쓸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 그것은 내가 죽을 때 그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이다. 43년간의 어머니로서의 삶, 그리고 이것이 그 결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억울하지 않다. 나는 자유롭다. 내 커피에 독이 들어있는지 궁금해하는 끊임없는 불안감에서 벗어났다. 내 유언장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데서 벗어났다. 물건이 사라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척하는 데서 벗어났다. 위험한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힘든 연기에서 벗어났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지만 분명히 돈보다 진하지는 않다. 그 속담은 실제로 거기서 끝나야 한다. 진실과 함께. 충분한 돈이 걸려 있다면 피는 아무 의미가 없다. 당신의 DNA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당신의 목구멍에 수은을 들이부을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아직 숨 쉬고 있는 동안 당신의 장례식을 계획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묘비 값을 지불하기 위해 당신의 장미를 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 늙은 여자를 과소평가했다. 내 나이에는 약하고 혼란스럽고 조종하기 쉬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흰머리가 흐릿한 정신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은퇴가 후퇴를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미망인이 취약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틀렸다. 나는 지금 72세이다. 나는 매일 아침 침실문에 잠금 장치가 없는 집에서 일어난다. 나는 전구가 가져다주는 커피를 먼저 확인하지 않고 마신다. 나는 실제로 기분이 좋아지도록 도와주는 실제 비타민을 섭취한다. 나는 마리아가 노인 학대 태스크포스를 이끌면서 발표 연습을 하는 동안 새 장미 정원에서 일한다. 나는 그녀의 딸, 내 진짜 손녀에게 장미를 제대로 손질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그녀는 겨우 3살이지만 꽃을 부드럽게 다루고 가시를 조심한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청렴함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알면서 잘할 것이다. 때때로 선착장의 관광객들은 뉴스 보도를 보고 나를 알아본다. 당신이 그 여자군요. 그들은 내가 생존자 대신 유명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한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알고 싶어 한다. 진실은 그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단순하고 슬프다. 나는 주의를 기울였다. 나는 내 본능을 믿었다. 나는 사라지는 대신 싸우기로 선택했다. 지난주에 지방검사가 전화했다. 2 가족이 더 노부모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둘 다 지현이의 법률회사와 관련이 있었다. 그들은 내가 다시 증언하여 그들이 패턴을 이해하도록 돕기를 원한다. 물론 나는 그러겠다고 말했다. 내 이야기가 내가 겪었던 일에서 단 한 명의 노인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말하는 것은 기억하는 고통만큼의 가치가 있다. 내일은 아버지의 75번째 생신이다. 정구와 나는 그의 배를 타고 나갈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청소하고 축복하고 그의 마지막 밤의 공포로부터 되찾았다. 우리는 그가 낚시하는 것을 좋아했던 곳에 꽃을 뿌리고 민준이와 지현이가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나누고 그가 남긴 돈을 넘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할 것이다. 마리아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를 만들고 있다. 철수와 어부들도 온다. 진정한 가족, 출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충성심으로 얻은 가족. 그들은 내가 그저 무기력한 늙은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이 던져주는 관심의 부스러기에 감사하며 조용히 어두운 밤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나이가 나를 약하게 만들고 미망인이 나를 취약하게 만들고 사랑이 나를 눈멀게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너무 늦게 이 늙은 여자가 이빨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사용할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이름은 마가렛 이화 브레넌이다. 나는 자식들의 배신에서 살아남은 어머니다. 나는 남편의 기억을 정의로 기리는 미망인이다. 나는 쓰레기처럼 버려지기를 거부한 노인이다. 나는 나이가 약점이 아니라 필요할 때 축적되고 무기화되는 경험이라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의심하지만 믿고 싶지 않거나 자신의 현실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기록하십시오. 당신의 본능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동맹자를 찾으십시오. 맞서 싸우십시오.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과소평가되었고 그것이 당신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공유하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